조금 들어가. 좀 들어갔어요? 그럼 재현이한테 좀 물어봅시다. 자, 듣고 나서 자, 뭐가 좀 기억에 남아요? 아, 듣고 나서요. 네. 이집트에 있는 그 이집트 들었어요. 이집트요? 선생님 이집트 얘기 안 했는데? 아, 저 조금 안 들었구만. 어? 듣긴 들었는데 네. 그게 아니 다 듣진 못했고 그 아버지 숙제도 있어가지고 네. 그럼 앞부분에 뭐 무슨 얘기 나왔었어요?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요. 오늘 다시 드릴게요. 오늘 다시 들어요. 자, 서연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나요? 지난 시간에요. 네? 뭐라고요? 고대에 대해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고대 뭘 배웠나요? 그래갖고 막 통일됐었는데 네, 맞아요. 그쵸? 다시 쪼개졌다는 얘기. 네, 맞아요. 아카드 제국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네, 그 누구냐? 사르곤, 그쵸? 네, 사르곤 대제라는 사람이 네, 수메르 문명의 도시국가 전체를, 그쵸? 통일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아카드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의 권한을 축소했다? 소연아? 성직자 계층이죠. 그쵸? 네, 성직자 계층이 그 권한이 너무 컸죠. 신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중시하는 네, 그런 형태로 바꿨다.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 살기 좋아졌고, 다음에 상업을 권장했다라고 얘기했죠. 자유무역을 권장해서 백성들이 훨씬 더 좋은, 살기 좋은 그걸 열었지만 오래 지속은 못됐죠. 그쵸? 네,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르곤 이후에 그 제대로 된 통치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너져서 다시 쪼개지게 되고 그 이후에 수메르 문명을 주도하는 도시가 어디가 됐다고요? 도시가 그 갈대아 우르요. 우르. 그쵸, 우르죠.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도시가 이제 수메르 문명을 좌우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뒷부분에 거기서 나오고요. 지구라트 나왔었던 거예요. 지구라트는 전전 시간. 네. 자,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수메르 문명을 다스리는 최고 그 권력 계층이 누구라 그랬냐면은 누구예요? 성직자 계층이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신의 권위를 대변해서 통치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치했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는 어려웠던 반면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뭘 운영했다고요, 서연아? 성별 나눠서 그쵸. 학교를 운영했었죠. 그쵸. 그래서 학교에서 뭐 기악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쵸. 여성들한테는 집안일들 가르치고, 그런 문명 형태를 읽었던 게 이제 수메르 문명이었다라는 얘기였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이 사람들의 종교인데요. 이 사람들의 종교는 다신론과 점성술을 신봉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수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고대 세계 하면은 특징이죠. 그쵸? 한 명의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뭐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뭐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수메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도 좀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그 속성들이 강해서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나 요게 이제 그 나중에 그리스 고대 문학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 뭐 독수리가 사람 머리로 휙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길조일까요? 흉조일까요? 흉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쵸? 예, 뭐, 예를 까마귀가 갑자기 휙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뭐, 예, 뭐 흉조로 해석하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전쟁에 이길 거야.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나오거든요. 근데, 예, 그게 이미 수메르 문명 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에 생길 일을 예언하는 점술이죠. 이게 이제 점성술이죠. 네, 점술인데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 점성술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뭐 묘성이 뭐 이렇게 어디를 뭐 앞질러 갔으니까 뭐 내년에는 뭐 키 큰 뭐 그 기근과 뭐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그런 얘기들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의외로 동양 문학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혹시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는데 갑자기 별이 삐용 떨어집니다. 아, 네. 근데 그 별이 자기 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네. 어, 네, 네. 그건 들어봤어요. 그건 들어봤어요. 그것도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어디에서도 확인이 되냐면 수메르 문명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별의 움직임이 그 하늘의 뜻을 계시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살피면서 별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사람들은 화성이 이제 그 마르스를 대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마르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화성을 막 이렇게 살피면서 화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이 큰, 일어나요. 네,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메르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사고 방식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문학인 이제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이런 거 알아요? 트로이라는 영화 혹시 알아요? 트로이는 네. 네, 그건 트로이 전쟁을 기록한 게 일리아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쟁 끝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학 시간 때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다 공부할 거예요. 보면은 요 얘기가 이거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봤던 그 얘기인데 했던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그 우상이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점성술이죠. 점성술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들이 성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행성과 별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해서 생각한 거. 아까 그 로마 사람들 예로 들었었죠. 화성이 마스하고 연관이 돼서 전쟁과 연관해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늘을 유심히 관측해서 수많은 천문 자료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서 뭐 어느 별이 뭐 어디로 갔고 뭐 이런 얘기들 뭐 수만이 이제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천문학 발전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앞날을 예언하기 위해서 별의 움직임을 열심히 관찰했지만 그 자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행성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또 아이러니가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또 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물건을 함께 묻어줬다고 해요. 재현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 지금 뭐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없어요? 서현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 보여줬던 수달 인형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네, 아, 그건 근데 별로예요. 그 네, 뭐지? 그 네, 신라 그때 저 천마총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안에 막 거기에 완전 많던데. 그 관에 무슨 네. 보물들이 엄청 많이 넣어놨던 거.
네,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보물보다도 가장 좋아했던 물건을 꼭 함께 묻어줬는데요. 수메르 문명에서요. 왜 그랬냐면은 그거를 안 묻어주면은 그 영혼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나서 네, 맞아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살던 집으로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묻어줬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현이가 지금 좋아하는 물건이 뭐 컴퓨터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네. 가정하는 거예요. 핸드폰이라고 해볼까요? 그게 I love 핸드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재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네, 무덤에 장사하는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안 넣어준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재현이가 무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니, 마이 프레셔스 어디 갔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이 무덤으로부터 나아가서 이제 그 자기 살던 집으로 오는 거죠. 이놈들아, 내 핸드폰 내놔라. 예? 이러면서 못 살게 괴롭힌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했던 물건들을 같이 묻어주는 그런 관습을 가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뭐 그 발굴 같은 거 해보면은 무덤 발굴 같은 거 해보면 부장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런 뭐 그 무엇이냐 뭐 천마총이죠,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그 내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묻어주는 물품들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함께 묻어줬던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수메르 문명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축 기술 뛰어났고, 그쵸? 그다음에 성직자들이 다스렸고, 종교는 다신론의 점성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문자 있었죠. 그쵸?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한 문명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메르 문명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도 고대 세계 하면은 수메르 문명보다는 우리는 뭘 먼저 떠올려요? 역시 이집트죠. 그쵸? 네.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가 볼게요. 수메르 문명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그쵸?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에요. 예, 거기 있는데 이집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그쵸?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 지중해 이렇게 있죠. 그쵸? 네, 대충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수메르 문명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여기에서 발생한 거죠. 그쵸? 네, 이집트는 어디예요? 여기 시나이 반도 건너에 여기 이렇게 나일강 흘러가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위치를 대략은 알고 그 시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집트를 먼저 이해하려면은 이집트의 자연 환경을 빼놓고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해할 때도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빼놓고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쵸? 네, 그리고 그 뭐냐, 국토의 70%가 산지인, 그래서 산 되게 많죠, 그쵸? 네, 그거 대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집트가 어떤 나라이냐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자연 환경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연 환경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면이 바다, 산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집트 했을 때 자연 환경 하면은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막이 먼저 아, 네, 이집트 하면은 사막이 먼저 나와요. 네,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자 보시면은 동쪽, 서쪽, 남쪽에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대요. 자, 우리는 동쪽, 서쪽, 남쪽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산이 바다가 펼쳐져 있죠. 그렇죠? 아, 삼면이 어. 바다죠. 네, 삼면이 바다인데 마침 또 동쪽도 바다, 서쪽도 바다, 남쪽도 바다잖아요. 그렇죠? 네. 동해서의 남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뭐예요? 동쪽 사막, 서쪽 사막, 남쪽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것도 작은 사막이 아니라 거대한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막이 왜 이렇게 펼쳐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근방 일대에 비가 거의 안 온대요. 자, 어, 우리나라 그 1년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한 1200mm 정도 옵니다. 1년 통틀어서요. 1200mm 아마 좀 더 올 수도 있어. 1600까지 올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정도 그 1년에 비가 오는데요. 이집트 지역에 가면은 1년 강수량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조금. 엄청나게 조금이겠죠.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100mm도 안 됩니다. 와, 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거의 한 300일 이상, 300일이 뭐야? 한 302, 하여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오히려 그날이 이상한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그런 곳이 이집트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사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사막이 안 생겨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원래 다 사막지대나 마찬가지인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집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이집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넓게 그렸다. 이집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죠. 그쵸? 네, 그래서 서쪽 이만한 사막 있고 동쪽으로도 사막 있고 남쪽으로도 사막이 있다는 얼굴 얘기예요. 같아요. 아, 얼굴 같아요? 네. 웃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요 주변 지역으로는 비가 거의 안 와서 놔두면은 다 사막이 될 땅이라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는데요. 그 우기가 되면은 요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1년에 뭐 100mm 올까 말까인데 여기는 비 오는 때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올 거예요. 어, 네, 그러면 물이 여기로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쵸? 네. 네, 내려가서 요 사막 땅을 가로질러서 지중해까지 내려가는 물길이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큰 강이 하나 생기니까 요 강 주변에 자, 잠시만요. 사막의 10에서 48km의 폭을 갖는 갑자기 비옥한 그 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원래는 사막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저 중앙 아프리카 때 우기에 엄청나게 내린 많은 비가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마침 근데 흘러가면서 사막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니까 그 강이 지나가는 주변 10에서 48km는 굉장히 푸르고 그 풀도 잘 자라고 그쵸? 그런 네. 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살기 좋은 땅이 길다랗게 강 주변으로 해서 쫙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집트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이 조건이 동일합니다. 지금 이집트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네. 이게 그 이집트가 이제 독립했을 때 1900 한 4, 50년 될 거거든요. 그때 독립했을 때는 5천만이었대요. 근데 한 5, 60년 만에 두 배가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10에서 48km의 그 강변을 따라서 갑자기 두 배의 인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사람이 몰려 사는 데가 이집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집트가 땅은 넓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 나일강 따라서 좌우 폭이 10에서 4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울의 그 좌우 길이가 한 30에서 4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길이만큼 정도, 그것도 최대죠. 최대 서울 좌우폭 되는 길이 그냥 나일강 따라서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이집트예요. 근데 그 외의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네.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푸른 지역을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씩 인구가 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밑으로 가고, 좀 더 밑으로 가고, 네,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 계곡을 따라서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가 되는 것이고, 그 흔적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게 이제 기원전 한 3000년 경에 이제 이집트에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문명을 그쵸 읽어 나가기 시작한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특징이 일어나냐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려면은 뭘 건너야 돼요? 사막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죠. 그쵸? 네. 그러면은 외적이 침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나 사막으로 안 갈 거야. 그럼 위에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 있잖아요. 그쵸? 네. 바다를 통해서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옛날 그 배 기술로 대규모 병력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문명을 막 읽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대규모 병력이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또 더 어려운 얘기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사막과 동서남쪽의 사막과 북쪽의 지중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바다가 그냥 자연적인 성벽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적 막으려고 막 성도 쌓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당나라랑 싸움하려고 천리장성도 막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집트는 그런 거 건축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사막 건너와야 되는데 사막 건너다 다 목말라 죽겠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이 거의 2000년 동안 그냥 문명을 그쵸? 일구고 건설하고 번성하고 이런 일만 집중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이제 이집트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집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나일강이죠. 그쵸? 이집트에 나일강이 없었다면은 아마 문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애초에 거긴 사막이잖아요. 그쵸? 네. 예. 사막에서 혹시 생활해 본 적 있어요? 거기 선생님 뭐 이렇게 뭐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가면은 그냥 2, 3일 내로 다 죽을 거예요. 네, 진짜 혹독한 곳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 가운데로 이제 나일강이라고 하는 크고 긴 강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살 수 있게 해줬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데 아프리카에는 우기하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기 때 어때요? 1년에 올 비가 왕창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건기 때는 이제 비가 안 오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 비가 왕창 오면은 기존에 있던 강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범람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네, 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그 이제 우기가 이제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거기서 우기가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시차를 두고 그래서 5월에서 10월 사이에 매년 범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 너무 가까이에 그 집을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떨어지면 사막이잖아요. 그쵸? 네. 또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범람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다가 곡식을 심으면은 이상하게 더 잘 자라더라는, 더 잘 자라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키우면은 이제 곡식들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영양분이 소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같은 땅에다가 그 곡식을 심으면은 얘가 잘 못 자라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농촌에 가면은 같은 땅에다가 항상 농사를 지으니까 씨를 심으면서 같이 뭘 줘요? 그 거름. 비료, 그쵸? 비료와 거름을 주죠. 그쵸? 그래서 얘가 그 땅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근데 그 여기서는 지금 범람을 하잖아요. 범람을 하니까 그 범람할 때 거기에 있는 새로운 흙이잖아요. 그쵸? 영양분을 품고 있는 새로운 흙층이 매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쫙 깔려버리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는 거름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범람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곡식을 심습니다. 그래서 다음 범람하는 기간이 오기 전에 수확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수확을 싹 합니다. 그럼 또 범람을 해요. 그럼 영양분을 많이 품고 있는 흙층이 또 새로 쫙 깔리죠. 그쵸?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심어요. 그럼 또 잘 자라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곡식이 엄청나게 풍족하게 생산이 되는 그런 지대가 이집트 지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범람한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수지 같은 거에다가 잘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쵸? 네.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냥 거기에 그 범람한 지역에다가 그냥 씨앗만 던져놔도 잘 농사가 되는 굳이 거름 같은 거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옥한 토지를 갖게 되는 땅이 이집트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돼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그 뭐냐 곡식이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죠. 근데 항상 곡식 남아도는 데가 요 이집트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범람한 물을 이제 저장해둬야 되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될까요? 안 합쳐야 될까요? 합쳐야 되죠. 합쳐야 되겠죠.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그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써야 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배분하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가 자연히 생겨나겠죠. 그렇죠? 네. 힘을 합쳐서 이만큼을 우리가 모았으니까 그 물 중에서 이만큼은 얘네 밭에 내주고 이만큼은 B라는 사람한테 내주고 그쵸? 또 이만큼은 C라는 사람한테 내주고 이런 거 다 하려면은 어느 정도 관리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노메스 혹은 노모스라고도 합니다. 노메스라고 부르는 이제 사회 조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물 관리하려고 사회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점점 문명의 규모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등장하게 된 나라가 이제 이집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지중해인데요. 지중해가 없었다면은 그 이집트가 그 교통이죠. 교통이 의외로 불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 육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쉽지 않죠. 그쵸? 그래서 네. 주로 뭘로 실어 나르나요? 강에다가, 그쵸? 네, 배 띄워가지고 실어 나릅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해서 지중해로 흘러가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뗏목이나 이런 거에 실어가지고 실어 내려보내는 거는 쉽게 되겠죠. 그쵸? 네.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실어가지고 실어 올리는 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위쪽과 아래쪽에 무역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자연 조건을 가지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재미있게도 여기에 지중해가 자리함으로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잘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봐요. 네. 자, 여기는 일단 어쨌든 강이 흘러가긴 하지만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막이죠. 그쵸? 네. 자, 사막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겁죠. 뜨겁겠죠. 그쵸? 자, 뜨거우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막 텁텁하고. 네,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쵸?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그쵸? 네, 네. 왜냐면 사막이니까. 그쵸? 자, 여기는 지중해예요. 자, 물은 사막에 비해서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차갑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찬 공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쵸? 네. 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는 공기의 밀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밑으로 누르니까 떨어, 공기의 밀도가 떨어, 높아지겠죠. 공기가 위에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쵸? 네. 그럼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고기압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압이 높아져요. 어,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과학적 원리입니다. 자, 네. 그다음에 뜨거워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쵸? 네. 그럼 이 밑에는 공기가 희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럼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쵸? 네. 그럼 기압이 저기압이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자,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항상 기압이 낮고 여기가 높으니까 지중해 쪽으로부터 사막 안쪽으로 항상 강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자연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무역에 도움이 되느냐?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뗏목에 띄워서 내려옵니다. 그쵸? 그래서 교류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 샀어요, 밑에서. 자,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만 펼치면 돼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바닷바람이 뒤에서부터 강하게 불어주기 때문에 돈만 펼치면은 그리고 이제 방향은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일강 저절로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되니까 위아래에서 교역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들 있잖아요. 이 네. 도시들이 여기 이제 근처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물품을 갖고 모여들어요. 그럼 여기서 싣고 쭉 내려가서 여기서 거래하고 여기서 쭉 갖고 오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내부로 퍼져나가는 이런 식의 무역이 발달을 하게 돼요. 이제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 이걸 무역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역풍이 불어줌으로 인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저기 그 문명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초 조건을 가진 문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 이게 왜 무역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